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멋있는 친정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 쌓은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하니까 딸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을 추천해줘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중 재밌거나 감동적인 사연을 발견하면 남편에게도 듣도록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들어보니 제 사연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제보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극당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보하게 되었어요. 평범하게 살기가 제일 힘들다는 말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마 제 말은 현재의 젊은 세대보다 중년 세대에 더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딜 가든지 제 나이대의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각자 가족 관련 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특히 어릴 적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면 끝도 없을 정도로 다들 힘들게 살았던 내용을 듣다 보면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난을 얘기하면 피할 수 없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요. 그래서 제 기억이 시작된 나이에는 저는 가난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맨날 주취 상태였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저도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결국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 동생이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그대로였어요. 지금도 제 이마에는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주취 상태일 때 벽시계를 깨서 파편이 내 이마에 꽂히면서 생긴 것입니다. 저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던 엄마는 그것을 아빠와 몸싸움에서 경찰서까지 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아빠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엄마는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데리고 지방에서 더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와 더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식들을 분신처럼 생각하며 어떻게든 본인이 보살피려고 애썼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클수록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뭐 대단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었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며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을 다 쓰게 바빴던 사람이라 저도 속으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그때 아빠가 저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랬던 아버지들의 한둘이 아니니 참고 넘기려고 해도 저와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도 외할머니도 생파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 살게 되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모든 과거는 미화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미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미 당시 제 상태는 아프고 거동이 불편해서 초등학생인 저와 돌쟁이인 동생은 우리 가족 중 돈을 버는 유일한 가게 주체가 엄마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치면서도 가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를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여관에 놓고 즉시 일을 구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심지어 외할머니라도 정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리를 맡기고 공장에 일하러 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어렵고 아니라면 공장에서도 일할 수 없었기에 엄마는 공장에서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을 업고 어린 시절 저는 밥을 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동생이 너무 어린 관계로 초등학생 때는 동생을 돌보느라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 아픈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동생은 말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몇 차례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갔던 적이 있었고 당시 선생님들은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동생을 데리고 오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동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계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엄마가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에게 듣고 저한테 울면서 왜 학교에 안 가냐고 하며 동생을 업고 다른 집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엄마는 쉬는 날이 전혀 없었는데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배달도 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집에서 동생을 업고 오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몇 번 잘리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학교에 꼭 가길 바라셔서 저는 학교에 가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집까지 뛰어와서 할머니와 동생의 점심을 차려주고 오는 동생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뛰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와 동생 둘 모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 때의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동생과 잠깐 놀아준 뒤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를 도와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동생이 어디 갔는지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급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가봤지만 동생을 찾을 수 없었어요. 동생이라도 어디에 갔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네요. 눈물이 나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당황스러워서 옷도 뽀송뽀송 입고 동생을 찾아 다녔어요. 추위 때문에 얼굴이 꽁꽁 얼었지만 동생을 찾으려고 문방구도 가고 슈퍼도 가고 했지요. 동생을 못 만나서 울면서 돌아다녔더니 동네 어른들께서 함께 찾아주셨어요. 결국 동생을 발견했는데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발견했어요. 혼자 학교 안을 돌아다니다가 선생님들이 발견해 교무실로 데려가셨고 잘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집에 있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미웠어요. 동생 떠나간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피한 마음도 들고 선생님들이 내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저가 오니까 따라오는데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미워서 그냥 두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런 저를 동생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어른들이 동생을 찾았느냐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분명 동생을 다시 찾은 게 기쁜데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 감정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동생과 내가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고 말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로 엄마가 몰래 학교를 엿보러 다니지 않고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과 놀기를 포기했습니다. 동생은 다행히도 여자라서 제가 입는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옷 비용에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엄마는 동네에서 잘 사는 가정에서 집사로 일하셨는데 엄마는 가정을 잘 꾸미셔서 부유한 집주인들이 엄마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우리 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당신은 입주 가정부로 일하게 해드리겠다는 제안도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우리가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살면 눈치를 볼 것 같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따로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는 다른 집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어린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며 큰 대문 앞에서 동생을 돌봤던 적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집은 대문이 우리 집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는 그 집에서 나와서 엄마를 기다리던 저와 동생은 엄마가 오면 너무 기뻐서 달라붙곤 했어요. 그런 후에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었는데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제 또래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는데요. 저가 부러워했던 엄마도 그런 내 얘기를 자주 해주셨지요. 동생과 함께 밖에서 엄마를 기다릴 때 오빠는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찍 어른이 된 나는 들어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거절했지만 그랬더니 오빠는 마당에서 놀자고 나를 끌고 들어갔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 집 사모님이 나와 오빠가 노는 것을 싫어했기에 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대문 밖에 옮겨 앉아있자 오빠도 나와 같이 놀았어요. 놀았다 해도 특별한 것은 없었고
주로 공기놀이를 하거나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가끔 그렇게 하다가 대문 밖에서 자동차를 타고 온 오빠의 아버지, 즉 집주인이 도착했을 때 우리가 놀던 곳을 보고 웃으면서 안으로 와달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가끔씩 안으로 들어가면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엄마에게 눈치를 줬고 엄마는 급히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장님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며 저녁을 먹은 뒤 가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그런 우리를 반기지 않았죠. 지선아,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들어오면 안 돼. 지영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 저는 엄마가 난처해야 하는 것이 진짜로 싫었고 어릴 적에도 사모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이후로는 더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곳에서 다른 집들보다 돈을 주인이었던 사장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는 많이 받으며 일할 수 있었던데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른 청소나 빨래도 잘했지만 요리를 특히 잘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혼자서 깔끔하게 해내시니까 그 집에서는 엄마를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갈비찜을 정말 잘하셔서요. 아무리 요리법을 알려줘도 저조차도 엄마의 손맛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회장님의 엄마의 갈비찜을 너무 좋아하셔서 많은 돈을 주며 요리만 시키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녔어요. 그때 엄마는 아침마다 매우 바빴었습니다. 제가 항상 도시락을 저와 동생에게 싸주시고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이 맛있다고 탐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특히 가난해서 제일 예쁜 친구들이 놀렸던 적도 자주 있었어요. 너희 엄마가 남의 집에서 일하고 아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상처받기도 했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는지 생각하며 가난을 자책하기도 했어요. 살아계실 아빠 밑에서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었고 간식도 마음대로 먹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서 일하시는 엄마가 부끄럽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속에 내가 성공하여 엄마가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없다는 조롱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엄마에게 데리고 달아난 것으로 아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와 엄마는 오히려 그런 동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중학생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때는 동생도 학교를 다니는 시기라 엄마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동생을 보살피느라 바빠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바쁘게 일하시느라고 주로 제가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어린 동생을 챙기는데 시간을 많이 쏟다 보니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가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동생과 함께 엄마가 일을 마치러 돌아오기를 집 앞에서 기다렸고 때로는 엄마가 파출부 업무를 마치고도 식당에 가서 영업 마감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빨리 자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잠이 들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동생도 더 나은 생활을 살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엄마도 지금보다 일을 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엄마께서는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라고 하셔서 저는 지역에 있는 실업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동생이 너무 어리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성공할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하며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만 공부하니까요. 학교 교사들도 중학교 때와 다르게 제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취업 기회도 도와주셨어요. 그러한 도움으로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지역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은행에 가는 것을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은행에서 일하며 돈을 벌면서 우리 집 상황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엄마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러 나가셨는데 힘든 일이더라도 남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침 회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사모님과 사장님만 집에 계셨는데 엄마의 생각에는 무엇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편의를 봐주시던 분께서 돌아가셨으니 더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셨죠. 은행에 입사하고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진짜로 꼭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무조건 저축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차피 근무복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살 필요도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미용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집에서 머리를 잘라 돈을 아꼈습니다. 외식을 하기는 했지만 월급 날에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저는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집에서 제 돈을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모아 엄마께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웃으시며 그 돈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모으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저를 손님으로 앉힌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누구인지 생각하다가 어린 시절 얼굴이 남아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엄마가 일하셨던 집의 아들인 준철 오빠였어요. 동생을 데리고 문 앞에 나서자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던 그 오빠였죠.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어요. 오빠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그런지 숨이 막혀버려서 옷과 같은 그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그럼요. 지선이,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대화하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쪽은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동생하고 엄마를 보러 가는 일이 많이 줄었고, 고등학생 때는 동생도 컸고, 공부에 전념해서 가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본 준철 오빠는 여전히 잘생겼고 다정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보니까 확실히 더 남자다운 것 같았어요. 제가 일하는 중이었고 오빠도 급한 일이 있다며 퇴근 후에 보러 온다고 했는데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을 계속했는데 사실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본 오빠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김칫국일 수도 있으니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실수를 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오빠는 진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건데도 오빠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통해서 못 다가섰는데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준 데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굳이 따라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오빠와 저가 다 알고 있었지만 둘 다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날의 시작으로 오빠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오빠가 진지하게 만나자고 얘기해서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애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빠의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요. 저의 걱정을 느낀 오빠는 괜찮다고 하며 본인이 알아서 잘 할 거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빠와 저는 살아온 환경도 매우 다르고 가족 분위기도 다른데 그래서 이 연애를 시작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는 오빠의 말에 저는 준수했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사귀기 전에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주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경험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는 제 말을 듣고 차를 타고 저를 바다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마음은 좋았지만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동생과 엄마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사귀면서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엄마의 가게를 열어주는 데 쏟았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오빠와 사귀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컸기도 했고 결혼이 우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연애였지만 결혼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았던 돈을 다 엄마의 가게를 여는 데 투자했습니다.
엄마에게 가게 얘기를 하면서 오빠와의 연애도 터놓게 되었는데 엄마는 역시 반기지 않았어요. 가게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빠와 결혼은 하지 않기를 바랐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며 부잣집 아들이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일하던 집의 아들과 만나는 건 달갑지 않아요. 그렇게 엄마는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백반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고 엄마 혼자 일하는 규모의 가게였어요.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의 1층 구석자리에 있는 작은 평수의 가게였습니다. 사실 이때 가게를 열면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꽤 받았는데 모아두었던 돈이 막 엄청난 액수가 아니어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 내부 정리부터 청소와 재료 준비 등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몸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엄마, 동생 그리고 저 모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재료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힘들고 작은 작업부터 전구를 교체하는 일까지 모두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가게 영업이 매우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엄마가 가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러 가면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단골 손님들이 더 늘어나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때가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이었는데 엄마가 독도 톡톡히 보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엄마의 요리 솜씨가 워낙 좋아서 점심시간마다 찾아주셨고 저녁 시간에는 관광객들로 인해 문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옆가게와 마찰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저희 엄마와 나는 당황했지만 매출이 좋아져서 당연히 기분은 좋았어요. 결국 가게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확장과 이전을 하고 심지어 직원도 채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생과 저가 도와주어도 일손이 부족해서 저는 얼떨떨했어요. 엄마는 자신의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넘치셔서 재료 손질부터 청결에 대한 주의까지 가게를 소유한 것처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청 신경 쓰면서 언제나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맨날 남의 집이나 남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본인의 가게가 생기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좋게 퍼지고 음식도 맛있는데 친절하다고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의 소식을 듣고 제 동창들도 저에게 연락 와서 잘 됐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우리 집이 복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했는데 진짜 그렇게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드디어 보상을 받는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엄마가 오히려 제가 더 고생했다고 그동안 여러모로 동생과 외할머니를 보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가게가 잘 되어서 저는 은행을 그만두었는데 그때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만두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며 일하는 이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옆에서 쉬라고도 하기도 했고 엄마를 따라 일도 하니까 손님들은 엄마와 딸이 한 식당에서 일하니 더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올해에 결혼하자는 오히려 꽤 오래전에 함께 한지만 나는 너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오빠의 말에 나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쁘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가 가게에 자주 와서 도운 일과 열기 전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했지만 종종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사람만 보면 좋은데 결혼은 집안과 집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남자친구가 밀어붙이긴 했지만 우리 집에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사를 가기 전에 엄마와 나는 반대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제 반대에도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이별을 약속한 전날 식당에 사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엄마는 그때 마침 없어서 당황했지만 사모님은 이렇게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착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모님은 저에게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며 양심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아가씨의 엄마는 우리 집에서 직접 이 일을 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결혼을 찬성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키워왔는지 사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알아서 제발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사모님은 그런 나를 보고 한숨을 쉬며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어디 갔다 왔니? 묻는 엄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그날 집에서 잠을 잤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와서 나를 데리고 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나를 보며 제발 한 번만 인사하자고 말했고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동생을 데리고 엄마를 기다리느라 대문 앞에 앉아서 낙서를 하며 기다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니 진짜 인생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어릴 때 잠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던 샹들리에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카페트도 그대로였어요. 얼어붙은 채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은 기어코 여길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고 사장님은 인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릴 때도 인자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늙긴 했어도 여전히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차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나마 어릴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식당을 해서 이제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엄마의 안부를 물으시고 엄마는 식당이라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자 사모님이 무표정하게 식사를 계속 하셨어요. 예상했던 것으로는 사실 가서 쫓겨나거나 혹은 앞에서 막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고 사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고 사모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분위기를 보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남동생 한 명이 있었고 제가 한 살 더 어렸었어요. 도련님은 어색해 보였고 밥만 먹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실에서 앉아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우리 집이 노력해서 잘 살아온 것이 놀라우면서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기에 자랑스러웠고 엄마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사모님은 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어서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엄마가 얘기를 끝냈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거든요. 그래서 왜 저희 집 파출소 자식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이제 파출부 아니에요. 지선 어머니는 지금 장사로 많은 돈을 벌고 계시다는 걸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만 해주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거니? 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들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를 앞에 두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곤란해서 먹었던 게 다 체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인사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신 차리니 제 방이었는데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저렇게 시어머니 될 분이 반대하시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설득하려 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울고불고 가게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온 것을 모른 척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에 함께 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반대한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울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소문으로는 사모님이 곧바로 선자리를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는 소리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잡생각이 들지 않게 엄마를 도와가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사모님의 반대를 막아줄 정도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백반을 배달하다가 남자친구가 선을 보는 광경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서 선을 누구와 보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 몸이 유독 이상했습니다. 식당에서 재료를 손질하는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약을 먹을까 하다가 엄마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일 거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길래 가서 쉬었는데 그 증상은요. 잊을 때마다 떠오르는 상처였다. 소화제를 계속해서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동네 의원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정말 의사분이 나를 보고 임신했다고 말씀하셨다. 좁은 동네에 오래전부터 가던 의사 선생님이었기에 나를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그 사람의 자식이냐고 물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연인으로 지냈던 전 남자친구의 아이였기에 당연히 그 사람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다. 예식을 가졌던 적은 없으며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기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은 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생긴 아이를 삭제할 수는 없다. 혼자 나와서 엄마와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분명 소문이 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에도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놀랐지만 내가 침착하게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하자 현실적으로 식당 운영 등에 대해 어떻게 할지 물으셨어요. 예약이 밀려서 잘 되고 있던 식당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고 또한 우리 집 가족들이 식당에 매달려 있어서 지역을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또 동생은 자신이 오빠네 집으로 가서 사정을 알렸다고 난리를 치니 그 동생을 달래느라 엄마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요. 고생했는지 몰라요.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으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못 보인 채 들어가려 했던 저를 오빠는 붙잡았어요. 오빠, 여긴 어쩐 일이야? 나는 오빠랑 할 말이 없어. 그냥 가죠. 너, 얘기 들었어, 이미.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지선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아무리 선을 봐도 내 생각이 오히려 더 나.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했나 봐요. 예매, 저를 병원에서 본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그날 소문을 다 냈고 그 소문은 동네에 퍼졌고 오빠는 저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며 사모님을 설득하여 아이를 포기하라며 다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모님은 임신이 쉽게 되냐며 화를 내었고 사장님은 사모님을 막으며 이미 임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거기서 아이를 낳기로 했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과 달리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예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현재 시어머니는 역시 차가웠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동네에서 구했지만 시댁은 친정과도 가까워서 딱 중간 거리였어요. 시간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방문했지만 시댁에 가도 반겨주지 않으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책의 엄마였고 만약 아들을 낳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미 자식을 두 아들로 낳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가졌던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후 도련님이 있었죠. 곧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서는 아들을 낳아 우리 딸은 시댁에서 찬밥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명절 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동서의 아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간식도 동서의 아들만 챙겼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시조카만 안으며 우리 딸을 본 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할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딸을 시어머니처럼 모른 척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그러니까 저는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마다 며느리들을 집으로 부르면서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만 말을 걸고 아이가 잘 지내냐고 묻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털어놓으면 남편은 사랑만 가득 주면 되겠다며 진정한 사랑을 딸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우리 딸이 아들이 아니어도 사랑스럽다고 하며 기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이 돈도 더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반대했던 결혼을 싫어하고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통감경찰로 일했던 걸 너무 싫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동갑이었는데 시아버지만 비싼 유모차를 사주고 장난감도 시아버지만 사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불편했어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괴롭히거나 시집살을 시키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김장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은 실제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런 시집살을 당하고 싶을 정도로 제 존재 자체는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이런 내용을 친정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남편한테만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또 완전히 제 편이라 그나마 남편을 보고 버텼습니다. 동생에게 말하면 바로 엄마에게 전해지니까 그러지도 못했고 혼자 딸을 안고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가 다르면 그냥 나도 막 나가겠는데 같은 동네였고 우리 엄마 식당도 동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래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나도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도 꽤 있었고 시어머니처럼 집에 있는 분들도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의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잔치를 열겠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내가 우리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칭찬하길래 얼떨떨하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때 와서 요리를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옆에선 동서가 그곳이 진짜 좋다고 해서 생각도 했고 시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저희 집이 친해질 수도 있으니 잘 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도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시댁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해드리니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엄마의 요리 솜씨가 유명하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식당도 잘 되어 보장된 맛이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 집에 가기 전에 쟤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정육점에 가서 며칠 전부터 달콤한 영향을 끼치며 최상의 상태에 있는 고기를 사들였고 이어서 채소 가게에 가서 나도 아는 사장님께 가장 신선한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몇몇 가게에 방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사장님들이 저희에게 아버님의 60세 생일 잔치를 연다느니 묻기까지 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사전에 확인했더니 갈비찜, 잡채, 미역국, 잔치국수 등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원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함께 가서 도울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유 없이 또 부탁할지도 모르겠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엄마와 저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미리 가서 재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음식 종류가 많아서 이미 집에서 1차로 준비를 끝내고 갔어요. 평소에 집에서 요리를 즐기지 않는 편이었던 저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던데 엄마는 능숙하게 칼로 야채를 썰고 물을 올리고 다른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함께 요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애매해서 같이 데려왔는데 조용하게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걸 보니까 귀엽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요리를 준비하고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미역국이나 갈비찜을 완료하고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1초처럼 재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이미 알고 계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와서 준비한 것들을 보며 흡족하게 웃으시고 저는 드디어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음식을 차례대로 올리고 한창 바빴는데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엄마가 단호박죽도 끓여서 준비하셔서 그걸 먼저 거실로 가져다 주시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가 요청한 커피와 음료를 가져다 주고 대접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단호박죽을 먹을 때 한 소리를 했다. 아니, 역시 우리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라 이런 건 전공이지. 음식을 잘하긴 잘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엄마가 요리를 좋아했잖아.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서 일했어도 오늘 일했을 때 편하긴 했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멈춰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옆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은 그 말이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소파를 뒹굴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분께서 과장 없이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는 소리를 질러치고 깽판을 치고 싶었는데요.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솟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나서 온몸이 전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명이 들리고 현실감이 떨어지며 자신이 듣는 말이 정말 많은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차리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남의 집 노예 생활은 하지 않을 걸로입니다. 복 받았네.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서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며 참을 수 없어서 한 소리를 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엄마가 저를 말리러 오는 줄 알고 말리지 말라고 하려 했지만 엄마는 예상치 못한 말을 해서 사돈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겼어요. 오늘 생일인 친구가 일하는 그 가게 건물이 누구 건지 알아요? 그건 내 건물이야. 이 사람아. 엄마의 말에 놀란 것은 저도 포함되었어요. 그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엄마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일이 있느냐고 묻는데 친절히 대답해 주시면서 엄마는 실제로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라고 해서 거지 새끼들과 노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안 봐주자고 하니까 아니, 어린 시절에 못 봐주었으면 평생 못 살겠다고 수준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가서 만든 음식을 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사돈 오해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역국을 바닥에 뿌리고 갈비찜, 잡채, 그리고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후에 가만히 있는 나와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엄마에게 진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웃으며 당연히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그동안 식당으로 이익을 보며 그 돈을 다 모아서 건물을 샀다고 했어요. 제가 왜 나한테 비밀로 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저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고 건물을 산 것도 얼마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알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알릴 줄은 당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사실 돈이 매우 많은 갑부라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한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가식적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면 그건 진짜 바보 아닌가요? 저는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말했고 남편도 시댁에게 더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딸을 매우 사랑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시어머니의 예쁘다고 하고 저희 딸은 무시해서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해도 하소연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사실을 알고 전화를 주셨지만 시아버지에게 나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를 만나야 해서 저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껏 이왕이면 시댁과 잘 지내야 좋다고 생각했으나 그날 딸과 함께 비난을 듣고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진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 상식 밖에서 시어머니와의 인연이 끝났고 엄마는 시어머니 친구의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이 사건은 동네에 금방 소문이 퍼지고 한동안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꺼릴 정도로 여파가 컸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저를 무시했던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예전처럼 저에게 연락조차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볼 때 통쾌하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고통받으면서도 건물주로 성공해 잘 사는 엄마를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어릴 적에 동생을 키워주느라 저에게 많은 희생을 하고 계신 엄마를 보며 이 같은 감정이 듭니다. 건물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제 엄마는 건물이 없어도 됐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잘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현재는 제 딸과 남편과 함께 엄마의 식당에서 일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단골 손님들에게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가게를 넘겨줄 일이 없을 것이고 시댁을 방문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쓰면서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재미있게 잘 들어주시면 만족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추우니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악